식당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에어컨은 늘 같은 24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강지우는 그 냉기가 팔뚝 피부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가운 예감이었다. 견고한 마호가니 테이블 건너편에서 남편 박민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 담긴 접시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어린 옅은 미소는 분명 지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미소는 그의 손안에서 빛나는 유리 뒤에 숨겨진 다른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지우는 남편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광경은 일상이 되었다. 민주는 퇴근해서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한 뒤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생명 유지 장치인 양 그것에 매달렸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기능적으로 변했다. 밥은 먹었는지, 내일 무슨 일 있는지 같은 질문에 국한되었다. 여보, 오늘 오후 회의는 어땠어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갈라지게 들렸다. 그녀는 단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싶었을 뿐이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맞추는데 1초가 걸렸다. 마치 먼 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아, 회의. 평소처럼 순조로웠어.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다시 화면 위에서 민첩하게 춤을 추기 전에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자신의 성공을 이룬 여자였다. 그녀의 부티크는 이제 대도시에 3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직접 신중하게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민준의 관리직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부의 원천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단계, 곧 사라질 일시적인 권태기이기를 계속 바랐다. 그날 밤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조용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평소처럼 서재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따라 거실로 와서 그녀와 마주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단순한 행동이 너무나 공식적이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지우의 속이 뒤틀렸다. 지우야,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평탄한 톤이었다. 마치 나쁜 진단을 내리려는 의사처럼.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차갑고 축축해진 손을 꽉 쥐었다. 우리 결혼 이제 끝난 것 같아.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지우의 뒤에 있는 벽을 똑바로 쳐다보며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매달려 날카롭고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지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 평소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배경 소음이었던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꽉 막혔다. 민주는 아내의 침묵을 체념의 표시로 받아들였. 그는 같은 차가운 톤으로 설명을 계속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넌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 난 아직 유라를 사랑해. 그 이름, 유라. 민준이 8년 전 지우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다. 민준이 가끔 향수에 젖은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던 이름. 항상 지우를 남편의 인생 영화에서 대역 배우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이름. 최근 몇 달 동안 다시 연락했어. 민주는 죄책감 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우린 깨달았어. 우린 절대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다시 시작하고 싶. 지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비록 쉰 속삭임만 나왔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응.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우리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해. 재산은 그냥 반으로 나누자. 그게 빠르겠지. 이 집, 저축, 투자들 공평하잖아. 안 그래? 그 질문은 이혼 요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두 번째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공평하다고? 이 집은 지우의 사업에서 나온 연간 보너스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 저축의 대부분과 거의 모든 투자는 그녀의 부티크 수익과 주식시장에서의 그녀의 수완에서 나왔다. 민준의 월급은 일상생활비와 그의 자동차 할부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었다.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가 절반을 걷어갈 준비가 된 노력의 결실이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 그녀는 단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7년 동안 그녀 옆에서 잠을 잤던 남자. 그녀가 그의 경력을 지원했던 남자.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는 이제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수를 협상하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 새벽 2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목이 말랐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민준의 서재를 지나갈 때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평탄하고 차갑지 않았다.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참아 자기, 금방 끝날 거야. 민준이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말했다. 절차는 빠를 거야. 내가 그녀에게 얘기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숨을 참으며 문틈의 귀를 더 가까이 댔다. 반응이 어땠어? 충격받았지. 당연히. 하지만 그녀는 약해. 항상 그랬어. 민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경쾌하고 부담 없이. 그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지우는 나한테 너무 빠져 있어. 내가 내미는 서류는 뭐든지 서명할 거야. 걱정 마, 자기. 그녀의 모든 자산, 우리 자산은 우리의 새로운 궁전을 위한 자본이 될 거야. 넌 일 그만두고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것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거지. 우리 자산, 우리 새로운 궁전. 그 두 구절이 지우를 번개처럼 덮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고통이 이제는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으로 변했다. 넘칠 듯 위협하던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그녀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갔지만 침대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의 여자, 약하다고 불린 여자, 바보라고 여겨진 여자.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눈에서 본 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 그녀가 본 것은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의 성광이었다. 차갑고 집중되고 치명적인 불꽃. 그녀의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더 강한 무언가로 변태했다. 결이었다. 민주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 이 전쟁은 정말로 빨리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지우는 법정에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모든 원, 모든 주식, 모든 벽돌 한 장을 되찾을 것이다. 그 밤의 고요 속에서 지우는 자신에게 맹세했다. 민준이 그녀의 과거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우는 그녀의 모든 미래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지우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민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오자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지우는 세상이 막 무너진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샤워를 마쳤고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틀어올렸.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없었고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평온함만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차분했. 그녀는 빵 한 조각을 가져와 잼을 발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좋은 아침. 민준이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우를 관찰하며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지우가 민준의 눈을 깜박임 없이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좋게 끝내요. 민준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예상대로 지우는 순종적이었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 것이었다. 네가 어른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니 다행이다. 지우야, 마음이 놓이네. 오늘 하루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가 말을 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요. 집 스튜디오에서 일할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이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남자가 된 것처럼 느끼며 관대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서류 가방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 가장 큰 장애물이 쉽게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며 민준의 차 소리가 차고에서 멀어지자마자 지유의 평온한 가면은 즉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턱이 굳어지고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슬퍼하기 위해 침실로 가는 대신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 방은 그녀의 지휘본부였고 그녀의 사업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었다. 오늘 그 방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의 총사령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인 문을 잠갔다. 그리고 풍경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뿐만 아니라 원본 서류가 담긴 두꺼운 파일 뭉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넓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집 소유권 증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증명서, 임대 중인 상가 소유권 증명서, 주식 포트폴리오 보고서, 그녀의 회사 제이스타일의 설립 서류,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재무 보고서.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열었다. 체계적으로 그녀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3개의 열로 나누었다. 첫 번째 열, 순수 내 소유. 내용은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소유했던 자산, 예를 들어 도심의 아파트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금괴 등이었다. 이 자산들은 법적으로 순수하게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교활한 변호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열, 내 노력의 결실. 이것은 가장 긴 열이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그녀가 회사 연간 보너스로 대출금을 완납했다. 양평의 빌라는 JS 스타일 명의로 구입했다. 3개의 부티크 지점과 그 안의 모든 것.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식 및 펀드 포트폴리오. 모든 것이 그녀의 사업 이익으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 열, 공동소유. 지우는 이 열을 보며 거의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용은 단 하나, 잔고가 생활비를 위해 오르내리는 공동은행 계좌와 자동차 2대뿐이었다. 그녀의 차는 현금으로 샀고 민준의 차는 아직 할부 기간이었다. 이 시각화를 화면으로 보자 그녀의 분노는 더욱 명확해졌다. 반으로 나누자는 민준의 요구는 백주대낮의 강도질처럼 느껴졌다. 지우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평소 사용하던 회사 변호사의 연락처 위에서 잠시 멈칫했. 안 돼. 같은 사람을 쓸 수는 없어. 민준도 그를 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 예상치 못한 사람,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사업 동료가 언젠가 스치듯 말했던 이름을 떠올렸다. 점잖은 외모와는 달리 치명적인 전략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불리는 변호사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망설임 없이 그녀는 화면에 뜬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태우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시 기다린 후 묵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동료에게서 변호사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 및 자산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장이 이미 접수되었습니까? 김 변호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니요. 지우가 빠르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기 전쟁이 시작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김 변호사가 잠재적인 의뢰인을 평가하는 듯했다. 마음에 드는 접근 방식이군요. 강지우 씨. 오늘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우가 잘라 말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다시 한번 침묵, 그리고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약간 감명받은 듯한 어조였다. 좋습니다. 하늘길에 노을 카페라는 작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죠.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즉시 그녀 팀의 두 번째 사람, 재무상담사이자 주식 중개인인 이선희 이사에게 연락했. 선희는 매우 현실적인 중년 여성이었고 수년간 높은 충성심으로 지우의 투자 일부를 관리해왔다. 선희 이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지우가 서론 없이 말했다. 민준 씨와 이혼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타깝네요, 지우 씨.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선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어조는 전문적이지만 공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일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해요.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점진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제 계좌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은행에 새로운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모든 것은 완전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희가 말했다. 먼저 청산하고 싶은 주식 목록을 보내주세요. 새 계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집에 물리적인 우편물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이사님, 신세 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대규모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희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조금 더 강해진 것을 느꼈다.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이제 첫 번째 실제적인 단계를 밟을 시간이었다. 그녀의 삶을 되찾는 과정을 시작할 단계. 그녀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 잔액은 약 5천만 원을 나타냈다. 대부분이 3일 전에 그녀의 투자 중 하나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자동 입금된 것이었다. 민주는 분명히 그 돈의 출처를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돈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지우는 이체 메뉴를 열었. 그녀는 자신의 회사 제이스타일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금액란에 그녀는 4천만 원을 입력했. 내용란에는 가을 컬렉션 수입 원단 공급업체 대금 지급이라고 썼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였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견적 송장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 이것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이것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두려움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힘의 파도가 있었다. 그녀는 그 버튼을 눌렀다. 거래 성공.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모든 서류를 다시 금고에 정리하고 잠갔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과 같은 평온함을 다시 띄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캐모마일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지우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이 좀 진정됐어? 그가 물었다. 네, 지우가 책을 덮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짜 절차가 이미 아침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전혀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 그 후 몇 주 동안 지우는 베테랑 무대 배우의 정밀함으로 이중 생활을 해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마음이 아프지만 꿋꿋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약간 축 늘어뜨렸고 미소는 거의 짓지 않았으며 시선은 종종 슬픔에 잠긴 듯 멍했다. 이 연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자존심이 너무 커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민준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보통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을 때 지우가 물었다. 그녀는 식욕을 잃은 듯 포크로 음식을 찔렀다.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민주는 우위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꾸며낸 인내심으로 설명했다. 복잡하지 않아. 내 변호사가 다 준비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나중에 공동합의서가 있을 거고 넌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네가 협조적일수록 절차는 더 빨리 끝나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우는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마치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속삭임처럼 그녀는 비웃었다. 물론 민주는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빠를수록 지우가 그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저는 그냥 평화롭게 끝내고 싶어요. 지우가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물론 싸울 일 없을 거야. 민준이 지우의 손등을 토닥였다. 위로하려는 제스처였지만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게. 하지만 그 순종의 가면 뒤에서 지우는 조용하지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노을 카페에서 김 변호사와의 만남은 그녀의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다. 50대 남성으로 아버지 같은 외모의 얇은 태 안경을 쓴 김 변호사는 전혀 늑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지우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귀에 깊게 들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강지우 씨. 지우가 말을 마친 후 김 변호사가 말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까지 당신 명의의 자산은 법적으로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개인 자산 소유 구조를 재편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기발했다. 첫 번째 초점은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민준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자산, 즉 투자 자산에 맞춰졌다. 다음 날 지우는 자신의 부티크 중 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운전하면서 그녀는 핸즈프리 통화로 그녀의 중개인인 이선희 이사와 통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들렸지만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과는 대조적이었다. 선희 이사님, 기술 부문 주식부터 시작하죠.
디지털 코리아 주식 보유량의 50%를 매각해 주세요. 지유가 지시했다. 네. 최상의 가격을 얻기 위해 3일 동안 점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이미 준비된 새 증권 계좌로 바로 입금될 겁니다. 선희가 보고했다. 좋아요. 채권형 펀드는 어떻죠? 그건 더 쉽습니다. 현금화 과정에 2, 3 영업일이 걸립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지유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경찰 순찰차가 바로 옆에 섰다. 안에 있던 경찰관이 그녀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지유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합리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 사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인데도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천천히 차를 몰아 순찰차를 뒤로 했다. 그 순간은 그녀가 감수하고 있는 위험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집에서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다. 유라와의 계획으로 점점 바빠지는 민주는 세부 사항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지유를 숨죽이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일찍 퇴근하여 현관 근처 콘솔 테이블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지유야, 이번 달 내 신용카드 청구서는 없어? 그가 자신의 청구서 봉투를 열며 무심코 물었다. 지유의 심장이 잠시 멎었다. 그녀는 한 달 전에 모든 청구서를 전자 청구서로 등록해 두었다. 아, 네. 전부 이메일 청구서로 바꿨어요. 더 편리하고 종이도 절약되잖아요. 그녀가 부엌에서 민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 민준은 그저 중얼거렸다. 그의 관심은 이미 자신의 청구서로 옮겨가 있었다. 다른 때에는 민준이 물었다. 공동 계좌 보니까 돈이 꽤 많이 줄었던데. 어디에 썼어? 지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었다. 그거 인도에서 온 실크 원단 보증금으로 썼어요. 새로운 웨딩드레스 컬렉션용으로요. 회사 돈으로 송금했으니까 우리 공동 재산 계산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휴대폰에 미리 준비해둔 가짜 주문 확인 이메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논리적이고 사업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설명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지유의 사업 내막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성공한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된 비밀 거래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다. 그녀는 비밀 계좌에 접속할 때마다 가상 사설망 VPN을 사용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 이선희 이사와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소통했다. 그녀는 자신의 금융 시스템 속 유령이었다. 어느 날 밤, 지유는 민준이 잠든 지 한참 후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독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스프레드시트가 열려 있었다. 그 스프레드시트에는 그녀가 확보한 모든 자산 목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방금 선의로부터 기술주 매각 대금 전액이 그녀의 숨겨진 새 은행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차가운 만족감과 함께 그녀는 커서를 디지털 코리아 주식이라고 쓰인 행으로 옮겼다. 그녀는 상태열에 완료라고 입력했다. 그녀는 잠시 그 단어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입력하는 모든 완료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이고 그녀가 완전히 통제하는 미래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가면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들어 올린 짐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졌다.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은 막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계속 연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녀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아
그녀의 가장 위대한 연기에 대한 박수갈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유동 자산을 확보한 후 지우는 다음 도전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물리적 자산으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클릭 한 번으로 옮길 수 없는 부의 덩어리, 바로 부동산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물에 고정되었다. 그들이 주말마다 자주 이용하던 양평의 호화로운 빌라였다. 그 빌라는 3년 전에 개인 명의가 아닌 지우의 회사인 제이스타일의 회사 자산으로 구입되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녀 전략의 허점이자 열쇠였다. 이 빌라 매각 계획은 엄청난 치밀함을 요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조용한 디지털 거래가 아니라 법무사, 물리적 서류, 그리고 잠재적 구매자가 관련된 과정이었다. 여기서 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붐비는 가족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식당의 소란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매각 거래를 진행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이스타일리 빌라를 매각할 겁니다. 구매자는 우리가 새로 설립한 투자회사인 하늘 인베스트먼트가 될 거고요.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당신의 어머님이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지우는 그 방향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은 제 회사 계좌에서 어머니가 관리하는 회사로 옮겨가기만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돈은 제이스타일의 자산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재산 분할 시 회사 자산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을 통해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되죠.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약간 낮게 책정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밝혔다. 과정은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하늘 인베스트먼트 설립을 처리했다. 한편 지우는 신뢰하는 최 부장님을 통해 제이스타일 측의 매각 서류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다.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소식이 민준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우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어느 주말에 찾아왔다. 민준이 유난히 밝은 기분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자기야, 좋은 생각이 있어.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호칭을 사용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 빌라에 가자. 유라도 데려가서 그곳을 보여주자. 모든 게 공식화되기 전에 미리 소개하는 셈치고 말이야. 지우의 뱃속이 쥐어짜는 듯했다. 그 요구는 무신경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획에 매우 위험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다. 여보, 지우가 지친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준비해둔 정보를 덧붙였다. 게다가 그 빌라는 지금 장기 임대로 내놓은 상태예요. 최 부장님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러 오겠다는 진지한 임차인 후보가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임대료 수입이 생기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미끼는 그대로 먹혔다. 빌라에서 나오는 수동적 수입에 대한 전망에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오, 좋은 생각인데 당신은 정말 돈 버는 재주가 있어. 그는 자신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칭찬했다. 그래, 그럼 최 부장님한테 맡기도록 해. 임대료는 최대한 비싸게 받으라고 하고. 응, 나중에 수익금은 우리 둘이 나누는 거지. 물론이죠, 여보. 지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주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3일 후 그는 지우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양평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임대하기 전에 빌라 상태를 점검하고 싶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유라에게 자랑할 사진 몇 장을 찍는 것이었다. 민준의 차가 빌라의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최 부장님으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사장님 여기와 계십니다. 진정하세요.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지유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림 없는 중년 남성인 최 부장님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조카 부부인 젊은 커플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외국인 임차인 후보인 척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민준이 들어서자 최 부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자신을 제이스타일의 관리자가 아닌 스타 부동산의 최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요. 민준이 거만하게 방 전체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내가 이 집을 임대할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사장님. 지금 독일에서 오신 임차인 후보 부부와 함께 있습니다. 최 부장님이 유창하게 대답하며 조카들을 가리켰고 그들은 곧바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만족스러웠다. 그는 빌라 주위를 걸어다니며 자신과 유라가 수영장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심지어 최 부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지시를 내렸다. 임대료는 달러 기준으로 받도록 하세요. 여긴 프리미엄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는 저한테도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물론 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대표이신 강지유 사모님께 보고 드릴 것이고 사모님께서 사장님께 전달해 주실 겁니다. 최 부장님이 외교적으로 그리고 미묘하게 자산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답했.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진 몇 장을 찍은 후 그는 떠났다. 민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최 부장님은 즉시 지유에게 전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모님, 최 부장님이 말했다. 그의 숨소리가 안도하는 듯 들렸다. 감사합니다, 최 부장님. 부장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지유가 대답했. 휴대폰을 쥔 그녀의 손이 아직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사건은 모든 것을 서두르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틀 후 제2의 스타일과 하늘 인베스트먼트 간의 매매 계약서가 김 변호사가 선택한 법무사 앞에서 서명되었다. 빌라 매각 대금인 수십억 원이 같은 날 이체되었다. 그 돈은 이제 안전했다. 민준이 손댈 수 없는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유는 침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 또 하나의 방어 요새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지 남편이 되어야 할 동반자로부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건물을 하나씩 허물어야만 했. 그녀의 계획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한때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부의 실타래는 계속해서 풀어야만 했다. 민준의 탐욕에 얽힐 실한 오라기도 남지 않을 때까지 빌라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후 지유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녀 왕국의 왕관인 제이스타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 그것은 그녀의 노력, 창의성, 그리고 수년간의 희생의 구현체였다. 민준이 이 회사의 절반을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녀 정체성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회사를 파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에서부터 일군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세운 전략은 훨씬 더 우아하고 복잡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조작된 채무관계에 근거하여 주식 소유 구조를 재편할 것이었다. 이 계획의 기초는 믿을 만한 사실에 있었다. 7년 전 지유가 처음 부티크를 시작할 때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받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첫 번째 장소를 임대하고 초기 재고를 구매하기에는 충분했다. 그 돈은 선물로 간주되었다. 상환 계약은 전혀 없었다. 이제 그 선물이 자본 대출로 바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소급 날짜가 기입된
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문서는 지우의 어머니가 지우에게 자본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만약 7년 안에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은 제이스타일의 지분 75%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다. 문서는 진본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계약 날짜에 맞는 구형인지를 붙여 완성했다. 이것은 회색 지대에 있는 조치입니다. 강지유 씨. 김 변호사가 암호화된 전화 통화에서 경고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일을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보낸 초기은행 이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금 지급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신 어머니의 말과 당신 남편의 말 사이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의 경우 판사는 서면 계약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우는 동의했다. 그녀는 은쟁반 위에 자신의 노고를 바치는 것보다 회색 지대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단계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자인 최 부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최 부장님을 본점 부티크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문을 닫고 부티크가 아직 작고 비좁은 방 하나였을 때부터 그녀와 함께 온 그 남자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다. 최 부장님. 지우가 진지한 어조로 시작했다. 저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최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지우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는 오랫동안 상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사모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서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는 우리가 무에서 함께 일군 이 회사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장님과 이 회사에 의존하는 모든 직원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우는 부채 상환의 형태로 어머니에게 주식 소유권을 재구성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 계약이 방금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이행해야 할 오래된 의무로 제시했을 뿐이다. 최 부장님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부 재무 서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초기 투자자에 대한 부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 흔적을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우가 지시했.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우와 최 부장님은 야근을 했다. 그들은 오래된 장부를 다시 훑어보고 자본 대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메모를 삽입하고 가상의 임시주주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그 회의에는 대주주인 지우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수 지분을 보유한 몇몇 관리자급 직원만 참석할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지우에게 충성스러웠고 그녀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든 승인할 것이었다. 정해진 날, 그 주식 이전 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행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온화하지만 딸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은퇴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단지 지우의 손을 잡고 내 것을 되찾아라, 딸아라고 말했다. 법무사의 인감이 증서에 찍히면서 제이스타일의 소유권 75%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넘어갔다. 지우는 계속해서 대표 이사직을 맡아 일상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그녀는 더 이상 대주주가 아니었다.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이제 민준의 법적 손길에서 안전해졌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우는 문을 닫은 본점 부티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진열된 아름다운 드레스들을 만지며 고급스러운 원단의 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구했지만 그 승리의 느낌은 씁쓸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밭을 불태워야 하는 장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공식적인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보호했.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희생이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은 꺾이지 않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 요새는 이제 뚫을 수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거만한 평온함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유라는 점점 더 조급해졌. 민준이 약속했던 호화로운 삶의 비전은 점점 더 멀게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의 좌절감을 그 남자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써 2달 가까이 됐어. 언제 끝나는 거야? 한 통화에서 유라가 다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기다리는 거 지쳤어. 청담동에 집 알아봤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 자기야. 민준이 달래려 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려. 지우가 공정한 분배를 위해 모든 재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 협조적이야. 협조적이라고?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리하는 걸까? 아니면 숨기는 걸까? 당신 너무 물러. 당신이 통제권을 잡아야지. 그녀의 모든 계좌, 투자 다 확인해봐. 돈을 벌써 다 옮겼을지도 모르잖아. 우리 빈손으로 새 출발할 거야? 유라의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무르다는 낙인은 그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유라가 심어준 의심에 이끌려 그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행동했다. 그날 밤 지우가 샤워하는 동안 민주는 그들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공동투자 계좌 중 하나의 포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는 기억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실패.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 화면에는 사용자 이름 또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시도했다. 복구 링크가 그의 이메일로 전송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시스템은 링크가 등록된 주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다고 알렸다. 그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유의 개인 이메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 다음 날 그는 증권사 고객 서비스에 전화했다.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그는 마침내 직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제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됩니다. 계좌번호는 XXXXXXX입니다. 민준이 불평했다. 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직원이 다시 말했.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계정의 비밀번호는 2주 전에 주 계정 보유자인 강지우님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변경되었다고요? 왜 변경되었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없습니다. 고객님, 부계정 보유자로서 고객님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복구를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계정 보유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지유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묻는 척 편안한 어조를 사용하려 했다. 지유야, 아까 우리 투자 계좌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더라.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던데.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유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 그거요. 그녀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대답했다. 제 재무 상담사가 처리했어요. 이혼 절차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모든 접근 권한을 그분이 갖기로 했어요.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양측에서 어떠한 매매 거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자산을 보호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표준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은
매우 기발했다. 지우는 공정, 투명,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민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들렸다. 민준의 의심은 약간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재무 상담사? 언제부터 상담사를 썼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후부터요. 지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들고 있던 책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혼 관련 법이나 재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자신이나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대답은 민준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그는 작은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가 방에 들어올 때 서둘러 통화를 끝내는 경우가 잦았다. 그녀는 더 이상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두지 않았다. 그녀는 공급업체를 만나거나 지점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외출하는 횟수가 더 잦아 보였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단호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슬픔이 아니라 집중된 분주함이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에서 깨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집안 전체를 찾아보다가 지우가 발코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지 밤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이상한 힘의 아우라가 있었. 민준을 약간 두렵게 만드는 아우라였다. 아직 안 잤어? 민준이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정원등 불빛 속에서 맑았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민준은 그날 밤 혼자 침대로 돌아갔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유라의 투정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점점 더 신비롭고 읽을 수 없게 변해가는 지우의 이미지와 뒤섞였.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결함의 이름은 지우였다. 그는 그 느낌을 편집증으로 치부하며 모든 것이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끝났고 어두운 구름이 지평선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지우를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승선으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변호사와 최종 서류 준비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했다. 지우는 이혼 소송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모든 공동 자산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동결되기까지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를 완료해야 했다. 그녀의 마지막 관심 자산은 공동은행 계좌였다. 지금까지 그들의 허울뿐인 재정적 결합의 상징이었던 가게 운영 계좌였다. 그녀가 투자와 부동산에서 확보한 수십억 원에 비하면 이 계좌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지우에게 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민준에게 묻고 있던 마지막 끈을 자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옛삶에서 마지막 남은 재정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 침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희미한 코골이 소리는 그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노트북을 켤 때 익숙한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가 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넷 뱅킹 포털을 열고 화면을 응시했다. 공동 계좌 잔액은 약 500만 원을 나타냈다. 대부분은 지난달 그녀와 민준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외 예상치 못한 자금의 잔액이 더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 유혹이 있었. 그 계좌를 잔액0으로 만들어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갚고 싶은 작은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속삭임을 떨쳐냈다. 그녀의 목표는 맹목적인 복수가 아니라 계산된 정의였다. 그녀의 승리는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열고 신중하게 계산했다. 지난달 민준의 월급은 약 500만 원이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다른 자금의 잔액은 약 100만 원, 총 600만 원이었다. 그녀는 그 금액을 계좌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명백하게 자신의 월급 이체와 사업 소득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갈 것이었다. 그녀는 이체 메뉴를 열고 900만 원을 자신의 세계인 계좌로 이체했다. 거래는 몇 초 만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끝난 후 그녀는 남은 잔액 600만 원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한두 달 버티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이것은 관대함의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인 조치였다. 일정 금액을 남겨둠으로써 그녀는 민준이 그녀를 완전한 강도 행위로 비난하거나 그를 무일푼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탐욕이 아니라 신중한 계산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엄청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지만 예상치 못한 슬픔도 함께 밀려왔다. 그 문은 이제 정말로 닫혔다. 더 이상의 재정적 연결은 없었다. 더 이상의 우리 것은 없었다. 오직 내 것과 그의 것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 선언뿐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대적으로 짐을 싸지 않았다. 그 행동은 당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민준이 본다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 하나만 준비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옷, 소중한 개인 물품 몇 가지, 노트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한 파란색 서류 파일 하나를 넣었다. 그 파일은 그녀의 무기고였다. 그 안에는 환상적인 잔액을 보여주는 새은행 계좌의 보고서 사본, 법무사 인증을 받은 빌라 매매 계약서, 어머니의 이름이 대주주로 명시된 J스타일의 새로운 소유 구조 문서,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변호사의 간략한 요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안의 모든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녀가 발사할 준비가 된 총알이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녀는 평소와 같은 일과를 보냈지만 한 단계 더 높은 경계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민준이 퇴근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지금이 그 순간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그 순간이 왔다. 민준은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싸 보이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 민준이 꾸며낸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우리 각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생각하자. 지우는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쳐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녀가 폭풍을 감춘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과 함께하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지우는 마지막 장면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혼 요구가 처음 제기되었던 바로 그 마호간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학관계가 달랐다. 민주는 승리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반면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을 발산했다. 민주는 연극적인 동작으로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비됐어, 지우야. 그가 시작했다. 그의 어조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듯 거만했다. 내 변호사, 실력 좋더라. 모든 서류가 완벽해. 이혼 합의서, 반으로 나눌 공동 재산 목록, 전부 다. 우린 내일 법무사 앞에서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돼. 빠르고 깨끗하고 드라마도 필요 없지. 그는 서류 가방을 지우 쪽으로 밀었다. 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읽어봐.
내가 다 상세하게 적어놨어. 이 집, 빌라, 저축, 내 사업 가치. 우리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지우야. 지우는 그 서류 가방에 손도 대지 않았. 그녀는 그것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의 탐욕을 기념하는 기념비처럼. 대신 그녀는 아까부터 옆의자에 놓여 있던 자신의 파란색 파일을 집었다. 마찬가지로 차분한 동작으로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도 당신이 볼 몇 가지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떨림이 없었다. 민주는 작게 웃었다. 얕보는 웃음이었다. 무슨 서류? 내 정신적 스승한테서 온 편지라도 돼. 필요 없어, 지우야.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 문제야. 지우는 그 비아냥을 무시했다. 그녀는 파란색 파일을 열고 첫 번째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날짜의 공동 계좌 보고서 사본이었다. 이게 우리 공동 계좌예요. 지우가 그 종이를 민준 앞으로 밀며 말했다. 잔액은 600만 원, 300만 원은 당신 거, 300만 원은 내 거. 공평하죠? 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우리 저축은 수억 원인데. 지우는 두 번째 장을 꺼냈다. 뒤에 긴 영의 행렬이 붙은 그녀의 새은행 계좌 보고서였다. 그건 제 저축이에요. 우리 저축이 아니라 제 월급, 회사 보너스, 그리고 투자 수익에서 나온 돈 전부 이쪽으로 옮겼어요. 민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넌 그럴 수 없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이제 세 번째 장, 빌라 매매 계약서를 꺼내며 받아쳤다. 그리고 빌라에 관해서는 당신이 늦었어요. 그 빌라는 우리 개인 자산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제이스타일의 이사회였던 저는 회사 효율성을 위해 지난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이게 합법적인 매매 계약서예요. 민주는 지우의 손에서 그 종이를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인 제이스타일 이 매도인으로 그리고 낯선 이름인 하늘 인베스트먼트가 매수인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불가능해. 난 동의한 적 없어. 당신 동의는 필요 없었어요. 그건 기업 거래니까요. 지우가 치명적인 인내심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갔죠. 물론 개인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없는 돈이고요. 민준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서서히 기어오르는 공포로 붉어졌다. 회사, 적어도 내 회사의 절반은 내 권리가 있어. 우리가 함께 일군 거잖아. 정말요? 지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가장 치명적인 문서였다. 그것은 제이스타일의 소유 구조 변경 증서 사본이었다. 이 법무사 증서에 따르면 저는 제 회사에서 소수 주주일 뿐이에요. 75%의 지분은 제 어머니 소유죠.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빌린 자본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요.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기 직전에 만기가 된 빚이었죠.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민주는 그 문서를 쳐다보았. 지우의 어머니, 이름이 대주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의 모든 계획, 유라와의 궁전, 그의 호화로운 미래, 모든 것이 5분도 채 안 되어 그의 눈앞에서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이건 사기야. 그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이건 불법이야. 넌 내 돈을 훔쳤어. 널 고소할 거야. 널 망가뜨려 버릴 거야. 처음으로 지우가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승리로 가득 찬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고소해요. 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꺼이 당신을 상대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아내가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법인지,
누군가가 자신의 빚을 갚는 것이 불법인지 지우는 잠시 멈춰 그녀의 말이 스며들도록 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했죠? 당신이 틀렸어요. 저의 진짜 약점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이 나를 얕보게 내버려 둔 거였어요. 내 옆에서 자는 남자가 나를 위해 최선을 원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었던 거요. 이제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여행 가방이 기다리고 있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라와 새로운 궁전을 지으세요. 하지만 첫 돌은 당신 혼자 놓아야 할 거예요. 잘 가요. 그렇게 말하며 지우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고 서늘한 밤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재판이 끝났고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민주는 웅장하지만 이제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졌다. 산산조각 난 그의 계획의 종이 파편들에 둘러싸여 지우가 남긴 침묵은 잠시 전 민준의 외침보다 더 귀를 먹먹하게 했다. 몇 분 동안 민준은 그저 멍하니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그의 갈색 서류 가방,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묘비가 된 지우의 파란색 서류 가방. 현실이 화물 트럭의 힘으로 그를 덮쳤다. 이건 악몽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공포가 섞인 부정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김 변호사. 그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격식을 차릴 겨를도 없이 소리쳤다. 내 아내가, 그녀가 날 속였어. 그녀가 모든 돈을 옮기고 빌라를 팔고 회사 주식을 이전했어. 이건 사기야. 우린 그녀를 고소해야 해. 모든 걸 동결시켜야 한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변호사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진정하세요, 박 사장님.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이 거래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르겠어. 아마 지난 몇 주 동안일 거야. 그리고 우리 이혼 소송장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까? 김 변호사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아니, 내일 할 계획이었어. 긴 침묵이 이어졌다. 민주는 점점 더 짙어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 변호사, 아직 거기 있나? 박 사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전문적이었다. 제가 혹독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모든 거래가 우리 이혼 소송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 자산들이 법적으로 아내분이나 그녀의 회사 명의하에 있었다면 그녀가 한 일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법적이라고? 민주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다. 그건 절도가 아닙니다, 사장님. 그걸 개인 자산 관리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자산 동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녀는 자신의 소유가 된 재산으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소송장을 접수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보다 더 똑똑했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민준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더 똑똑했다.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약하고 순종적이며 어리석다고 여겼던 지우가 그를 그렇게 철저하게 농락했다. 다음 생각은 유라였다. 그녀에게 알려야 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자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언제 서명해? 유라의 목소리는 쾌활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유라야, 문제가 생겼어.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무슨 문제? 유라의 어조는 즉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침을 삼켰다. 돈이, 재산이, 지우가 전부 가져갔어. 전부 사라졌어. 침묵.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차갑고 치명적인 침묵이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유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 옥타브 낮아졌다. 그녀가 전부 옮겼어. 빌라를 팔고 주식은 전부 그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공동 계좌에 약간 남은 것과 아직 할부가 남은 이 집뿐이야. 민준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량하게 들렸다. 거칠고 불쾌한 웃음이 전화기 저편에서 터져나왔다. 사라졌다고? 그녀가 다 가져가게 내버려 뒀다고? 너 바보야, 뭐야. 난 내 약속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사라졌다고? 그녀가 이럴 줄 몰랐어. 난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네가 바보였네. 유라가 잔인하게 말을 잘랐다. 난 힘들게 살기 싫어. 너 같은 패배자랑 맨손으로 시작 안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딸깍. 그렇게 간단하게 그가 결혼을 파괴하는 이유로 삼았던 진정한 사랑은 결국 계좌잔고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공포는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우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는 빌어야 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지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답장이 없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네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야. 내 평판과 사업을 망가뜨릴 거야. 여전히 조용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협상을 담으며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다시 좋게 얘기하자. 이러지 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여전히 답이 없었다. 마침내 그의 오만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처량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지우야, 제발. 이렇게 날 버리지 마. 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제발 내 메시지에 답장해줘. 그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어떤 생명의 신호라도 있기를 바랐다. 갑자기 그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다. 확인 표시가 하나뿐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지우가 그를 차단한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를 파괴한 것은 외침이나 욕설이 아니었다. 지우의 완전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그의 판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응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민주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큰 집이 이제는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값비싼 가구와 텅 빈 추억에 둘러싸여 있었. 그의 탐욕의 잔해가 주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는 그 폐허의 유일한 거주자였다. 뒤늦은 후회에 삼켜진 채로 1년이 흘렀다. 한때 불안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 느리게 흐르는 적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치유하는 동맹이 되었다. 1년은 한 세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또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지우는 아침을 시작했다. 발코니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서울의 상쾌한 공기는 도시의 분주함과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씁쓸한 추억으로 가득 찬 큰 집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이사를 했다. 그녀의 외모도 변했. 머리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더 짧게 잘랐고 그 얼굴은 이제 항상 자신감을 발산했. 그녀의 옷은 더 이상 귀여운 부티크 드레스가 아니라 날카로운 색상의 비즈니스 슈트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지역 부티크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시아 패션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여성 기업가였다.
그날 아침 그녀는 막 서울에 있는 팀과 화상 통화를 마쳤다. 그녀가 개인 자금으로 어머니로부터 지분을 다시 사들인 후 공식적으로 그녀의 소유가 된 제이스타일은 대대적인 확장 과정에 있었다. 그들은 해외 첫 부티크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서울의 한 고급 쇼핑몰이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노트북 화면에 밝은 얼굴로 나타난 최 부장님이 보고했다. 여기 물류 파트너도 준비되었고 비주얼 팀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 부장님, 지우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커피 머신으로 가서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렸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이혼 소송 자체는 6개월 전에 끝났. 절망에 빠진 듯한 민준의 변호사를 통해 그는 반격하려 했다. 그는 지우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법무팀은 모든 주장을 쉽게 반박했다. 지우의 모든 거래는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그녀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과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다. 결국 민주는 지우가 그를 위해 남겨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의 이혼은 마지막 상태에 따른 재산 분할로 승인되었는데 이는 민준이 공동 계좌에 남은 자금의 절반과 혼자서 주택 대출할 부를 계속 갚아야 할 의무만 얻었음을 의미했다. 지우는 가끔 그를 떠올렸지만 더 이상 고통은 없었다. 그 기억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배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자신의 성격적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 고통은 그녀의 힘을 키우는 걸음이 되어 그녀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평화롭고 온전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서울의 다른 한편 15층에 있는 비좁은 원룸에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웅장했던 그들의 집은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팔아야만 했다. 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비용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예전 생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받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작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방은 휴대폰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오랜 습관인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의 파멸을 시작했고 이제는 매일 그의 고문 원천이 된 습관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유명 비즈니스 잡지의 게시물에서 멈췄다. 그것은 올해의 여성 기업가 시상식 사진이었다. 무대 중앙에 멋진 버건디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수정 트로피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지우였다. 민주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너무나 낯설게 보였다. 헤어스타일이나 옷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행복의 아우라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우. 더 정확히는 그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지우였다. 바로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낭비한 것이 단지 돈이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왕국을 건설할 지능, 폭풍을 견딜 힘, 그리고 그의 곁에 서줄 충성심을 가진 한 여자를 낭비했다. 그가 약점이라고 여겼던 모든 자질들, 지유의 인내심, 성실함, 친절함이 실제로는 그녀의 힘의 기둥이었다. 그는 유라라는 값싼 유리의 매력에 눈이 멀어 다이아몬드를 버렸다. 아, 유라. 민준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도 소셜미디어에서였다. 다른 부유한 늙은 남자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 순환은 계속되었고 그는 단지 자신의 어리석음의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 후에는 뱃속을 파고드는 위산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불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
오만함,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실패에 대한 더 깊은 후회였다. 그는 휴대폰을 껐고 방의 어둠이 그를 통째로 삼키는 것 같았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영원한 후회뿐이었다. 다시 성을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 뒤로는 우아한 아파트 내부가 보였다. 그녀 앞에는 약속과 기회로 가득 찬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했다. 새벽이 밝았고 이 새벽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